안녕하세요. 오늘 할 내용은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맨 뒤쪽에 있는 290쪽에 3대 성산, 성산이라고 하는 문화, 성지라고 하는 문화가 있고 성산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좋은 데인가? 쉽게 말해서 터가 좋은 데는 어딘가? 성지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성지가 어디가 있죠? 성지가 어디가 있죠? 관음성지 이러면 동쪽에 낙산사 홍련암, 서쪽에 성모도 보문사, 남쪽에 보리암. 보리암은 뭐예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네? 남해 보리암 이렇게 붙네? 그럼 뭐 남해지 그럼 뭐 거기가 무슨 뭐 동해겠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관음성지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는 뭐가 있을까? 저는 지장보살의 성지 이러면 선운사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고창 선운사 가시면 거기 삼지장보살이 계시잖아요. 삼지장보살. 그래서 그 도소람의 지장보살님, 그 다음에 선운사 본사 그 지장보궁의 지장보살님, 그 다음에 참당함의 지장보살님, 이렇게 삼지장보살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선운사 지장보궁의 지장보살님이 그 일본 갔다가 이렇게 한번 돌아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 그죠? 일본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난 비슷하게 반출됐다가 꿈속에서 자꾸 나타나서 결국 돌아오게 됐다는. 다른 분들도 좀 그 정도 영험은 있어야지. 고려부라 다 그렇게 하면 참 우리가 인수하기 좋은데, 그지? 아유, 그 정도는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장보살님,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소람 지장보살님이 더 멋지던데, 더 뭔가 딱 이렇게 또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이런 식의 성지라고 하는 장소적인 의미는 인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두 가지 성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성지가, 하나는 부처님 사리를 모신 장소, 그러니까 부처님 탑이 있는 곳, 그게 이제 근본 8탑을 모셨다더라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육신을 화장하고 다비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리를 8등분해서 이렇게 각국의 8나라에 모셨다더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묘지로서의 성지지. 근데 그거는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장소의 속성은 사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옮겨버리면 되나? 그 장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사리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게 어디에 의미가 있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절의 의미가 있어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주지 스님이 바뀌어도 계속 그 절에 가요. 그런데 그 주지 스님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주지 스님이 바뀌면 사람이 옮겨갑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예, 그런 것처럼 사리는 사리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동시켜 버리면, 그러면 그 자리는 뭐 우리 무덤도 비슷하잖아요. 무덤도 우리가 이장했어요. 그럼 뭐 그 전에 자리는 안 가는 거지. 뭐 거기를 뭐 하러 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식의 성지 개념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부처님께서 오래 주석하셨던데,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버지 방이지. 예, 아버지가 거처하셨던 방. 거기에 무슨 뭐 꼭 유물이 있어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오죽헌, 강릉 오죽헌에 가면 몽룡실, 거기가 이몽룡이 이몽룡이 아니지, 율곡이지. 몽룡이 꿈에 율곡이 잉태될 때 꿈에 용꿈을 꿨다라 그래서 몽룡이거든요. 근데 이몽룡이 나오네. 참. 이율곡인데 이몽룡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그런 자리로서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 신사임당이 뭐 이렇게 살았던 데인갑다 뭐 이런 생각. 엄마가 꿈꿨겠지 뭐. 그럼 뭐 누가 꿈꿨겠어, 그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렇게 장소로서의 뭐 거기 신사임당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장소로서의 어떻게 보면 의미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주석하셨던 그런 장소의 의미들, 그게 이제 열애향실이라고 하는 거고, 열애향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래 주석하셨던데 대표적으로 영축산 열애향실, 영축산 열애향실, 그리고 이제 녹야원에도 그런 열애향실이 있고, 녹야원에도 오래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오래 계셨던 데는 기수급고덕원 기원정사의 열애향실. 이렇게 꼽고, 뭐 당신이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뭐 머무신 데가 한두 군데겠어, 그죠? 딱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인도에 갔을 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인도에 가면 진짜 가면 안 될 때, 간디 전국적으로 유적이 다 있어요. 간디가 그 뭐 독립운동 하시면서 걷기 하고 밥 굶고 이러면서 오만 데 다 다니셨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레, 쓰레빠, 운 좋으면 안경 이제 있는 거고. 당신이 그런 물건들 뭐 썼겠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으니까 가시고 나서도 그냥 뭐 그렇지 않을까? 보관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 그래서 그건 장소에서 나오는 거잖아. 우리가 간디 무덤을 가진 않죠. 간디 아마 화장한 거의 상당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안욕달지 거기에 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카일라스호. 카일라스산 옆에 있는 무슨 호수야? 마나사로바 호수. 그걸 안욕달지라고 하거든요. 그쪽이 성호기 때문에 성스러운 호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인도의 겐지스강과 인더스강이 다 발원한다.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쪽에 뿌렸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데를 뭐 가는 건 아니고, 간디가 사셨던데, 뭐 거점으로 하셨던데, 뭐 이런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래 주석하신 데가 뭐 한두 군데겠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더 의미 있고 오래 주석하셨던데 이제 부처님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부처님을 기억하면서 향을 사르니까 향실이 됐지. 향실이 됐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되는 데가 성지가 어디냐면 부처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자리. 그게 이제 태어나신데, 룸빈이 태어나신데,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붓다가야, 금강모자 사원이 있는 붓다가야,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설법하셨던 녹야원, 그게 4대 성지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 돌아가시는 쿠시나가르.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 마련되는 곳. 사실 쿠시나가르는 부처님이 오래 계신 데도 아니에요. 가셔서 거기서 돌아가신 거지. 뭐 거기서 계속 내가 뭐 10년을 살았어, 20년을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탄생하신 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탄생하신 데도 태어난 거지. 뭐 거기 살았겠어? 왕궁에 사셨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태어났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친정에 가서 날려고 가다가 중간에서 났는데 그 자리에 몰라, 지나가다가 한두 번 들렸을지는 모르지만 누가 거기를 가겠어?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애를 무슨 병원에 낳았어. 병원에서 낳았어. 그 병원에 어떤 놈이 가겠어? 우리 애가 태어난 병원이에요. 이러면서 가끔 가나? 누가 가? 그건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의미는 있는 거지. 어느 병원에서 네가 났어? 라는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그래도 더 의미 있는 건 오래 사셨던 데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깨달음을 얻으셨거나 뭐 이런 것들은 또 그 장소로서의 의미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래 사신 데, 그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들이 마련된 곳, 중요하지. 중요하지.
그리고 또 한 곳이 이제 큰 신통을 보였거나 안 그러면 이적을 일으켰던 곳.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더해지면 8대 성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쌍카시아 공여성 부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데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위성 천불하연탑 있는 곳 그리고 왕사성에서 취상조복 술 취한 코끼리를 이렇게 무릎 꿇린 사건 그 다음에 마이샬리에서 수명 포기 더 이상 생명에 연장하지 않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앞으로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했었던 그 자리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탄생과 열반 그리고 성도 첫설법 판대하고 방금 얘기한 네 가지 큰 신통을 보이신 데를 8대 성지라고 하고 8대 성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주석하셨던 데도 의미가 있고 탑이 있는 데도 의미가 있고 뭐 이런 데가 성지제 장소 딱 그런 장소는 넓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부처님 방이에요. 그럼 뭐 방이 무슨 뭐 축구장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지. 그 주변으로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큰 부처님 탑이 하나 있어. 그럼 그 주변으로 사원이 들어설 수도 있고 이렇게 확대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작죠. 우리 그 붓다가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붓다가야 그 장소 가보면 그 보리수 있고 그 옆에 이제 나무 거기 금강보좌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거기서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인지 아닌지 사실은 저는 약간 미심쩍기는 하거든. 나중에 제가 그런 거 부처님 생애 얘기할 때 그 부분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는 하는데 여기서는 얘기거리가 아니니까 그 자리가 맞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들어보면 저렇게 생각하면 아닐 수 있겠구나. 그 옆자리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야 지금. 그 근처인데 그 자리 아니고 그쪽 안쪽 아닙니까? 안쪽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탑을 세웠겠냐? 지금 마하보디 대탑이 섰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자리야. 이거를 이렇게 덮었겠냐? 이 옆에 이렇게 세웠겠냐 이 얘기예요 지금.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탑을 증축했거든. 그럼 처음에 옆에다가 세웠으면 증축하면 덮여버리거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덮은 거 아니냐. 그 자리에 의미를 부여해서 탑으로 덮어버린 거지.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약간 허전해하니까 보리수 하나 꽂아놓고 옆에 이제 하나 만든 거 아닌가라는 발칙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나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짧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거 조금 길게 듣잖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탑이나 이런 거는 탑을 증축할 때 더 씌우면서 키워져요. 탑이 뚱뚱해져. 그래서 바로 붙여놓으면 손을 안 대면 돼. 처음에 딱 만든 상태에서 손을 안 대면 돼.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증축하면 바로 옆에 있는 거를 밀려버리거든. 그럼 밀어내고 이렇게 했냐? 야, 그게 쉬울까? 그럼 탑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이 탑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했다고? 그렇게는 잘 안 해. 왜? 완전 헐어버리고 신축을 하면 옛 상징성이 떨어지거든. 사라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원판이 안에 있고 그 위에다가 더 씌웠어요. 그러면 그 원형이 주는 그 아우라가 계속 잔존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성지라고 하고 성산의 개념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인도에도 성산이라는 개념이 존재는 했어요. 존재는 했어. 존재하는 이유는 히말라야가 있기 때문에. 히말라야 숭배라는 게 있습니다. 히말라야 숭배. 그래서 그런 쪽은 있는데 인도에 성산 숭배가 별로 없는 이유는 산이 없어. 산이 없어. 우리 째등님께서 그 부처님 오신 날을 제끼고 호주를 가셨잖아. 야,
이런 도끼 만행 사건 이후로 내가 최대 충격을 받은 사건인데 거기 호주에 가니까 산이 없지. 그래서 산이 없으면 산악숭배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호주 애들한테 산을 그리라고 했더니 언덕처럼 그리더라. 왜? 우리가 생각하는 산의 이미지하고 다 보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산 하면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티베트나 저런 고지대에 사는 사람은요. 산에 나무가 없다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는 나무가 없거든. 아니야. 그러니까 산이니까 다 똑같은 이미지를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다 지그들이 깜냥에 보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은 진짜 많은데 우리나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쓸만한 놈이 없어요. 쪽수만 많아. 무슨 뭐 이게 동학 개미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오만 산들이 그냥 막 지천으로 있는데 어디 뭐 볼놈 제대로 하나도 없고, 그죠? 그냥 산책용 산이야. 참 너무 슬프지. 몇 개나 좀 이렇게 좀 있으면 참 좋을 건데. 그래서 볼 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산이 크게 높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고만 이런 것만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뭐 등산용 산. 그리고 우리나라 산은 기본적으로 나무도 이렇게 반듯한 나무가 아니고 구불구불하고 소나무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 한국이 목탑을 짓다가 왜 석탑으로 바뀌는지 아느냐.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도 목탑을 지었고 우리도 목탑을 지었고 중국도 목탑을 지었어. 근데 중국은 나중에 벽돌로 바뀌었고 우리는 석탑으로 바뀌거든요. 일본은 계속 목탑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좀 지나면 나무 구하기가 어려워요. 중국은 화전을 해서 지금 가보면 중국은 전부 민둥이거든. 산도 나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관광지 가는 데나 나무가 있지 일반 산에 나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황토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벽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에 원래 코끼리 살았다. 코끼리가 중국에 살았었다니까. 코끼리가 중국에 살았었다고 옛날에. 그래서 하남성 정주박물관에 가면 그 코끼리 뼈도 나오고 그 마크가 코끼리예요. 마크가 코끼리. 걔네. 코끼리가 살았었다고. 그리고 인도에도 코뿔소 있었고 코뿔소 살았고 지금은 이제 다 보기 어려운 얘기인데 옛날 얘기. 그러니까 코끼리가 살고 했다는 게 약간 밀림 같은 그런 데였었다는데 지금 뭐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흙 좋으니까 그냥 흙으로 다 대체시켜 버리는 거고, 그렇게 걔는 규격화된 그런 쪽 문화가 발전하는 거고, 우리는 산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돌로 바꾸느냐? 화강암 구하기도 쉽고, 우리는 산을 까면 화강암이 나오거든. 돌 구하기도 쉽고, 게다가 뭐냐면 고든 나무가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구불구불한 나무, 그러니까 소나무 이런 거 쓰면 운치 있어요 이러잖아. 야, 직선이 좋은 거지. 뭔 소리야.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직선을 너무 쉽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게 최근 얘기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핸드메이드가 좋아요. 유사이래로 최근까지 핸드메이드로 살았어. 뭔 소리야. 계속 그 핸드메이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문명이었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그래서 직선 나무가 좋은 거예요. 최근에나 이런 걸,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디저트는 원래 단 음식인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디저트는 단 음식인데 당이 흔해지면서 안 단 디저트를 찾고 있다. 초콜릿도 안 달아서 맛있다. 야, 이거 빵 안 달아서 맛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시절이 된 거야. 디저트를 먹으면서. 디저트는 원래 달으려고 먹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절이 그게 얼마나 바뀌었겠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당에 대한 추구를 하는 게 굉장히 강력했거든. 사르비아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단수수라고 그 수수 같은 거 이렇게 수수깡
깨물어 먹고 있고 이랬었어. 그런 시절인데. 예. 거기서부터 불과 얼마 지나니까 지금 당을 거부하는 상황이 됐잖아. 당이 안 좋다더라. 커피도 달달한 맛에 먹었어. 최근까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그 얘기 하니까 못 알아듣는 척을 하더라고. 아니 다방에서 옛날에 그 커피 뭐야 설탕통 있잖아. 설탕통 마시는 놈이 있다니까. 다방에서 아니 각설탕이 아니고 그 설탕을 그냥 들이켜. 이게 당이 딸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서도 저거 있었어. 일하다가 힘들고 이러면 설탕 타서 줬어. 설탕물을 먹이는 거야. 무슨 벌도 아니고. 그러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당을 거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무도 지금은 구분나무가 운치 있고 멋있지. 소나무 이렇게 잘 조성된 데 가면 사진 찍기도 좋고 진짜 뭔가 느낌이 좋아. 저 경주나 이런 데 삼릉 이런 데 가보면 멋있다고 안개 끼고 이러면. 근데 그런 생각은 얼마 안 된 생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은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고든 나무가 없어. 근데 최상급에는 고든 나무를 쓰는 게 맞거든. 그래서 점점 돌 쪽으로 바뀌게 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일본은 왜 그러냐? 일본은 스기나무가 빨리도 자라고 고다요. 소나무는 굽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죽은 뒤에도 계속 침을 뱉어 몇 년 동안. 얼마나 뱉는지 모른다. 여러분은 그 소나무 집에 안 살아봐서 몰라. 그 송진이 나오는데 치를 해도 소용이 없어. 그걸 뚫고 나온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양말에 묶고 이렇게 잠깐 나무 이렇게 기댔는데 기둥에 이렇게 잠깐 기다 옷에 짜증 진짜 개 짜증 난다. 그거 잘 안 져요. 안 져. 그리고 그게 뭐 1, 2년 지나면 없어지는 것 같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리고 건축에서는 또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불 나면 난리 나죠. 한국 산림도 그렇고 건축에서 화재 진압이 훨씬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송진입니다. 그냥 생각을 해봐. 우리 그 금강경 봉창기도 때 저 호마법 할 때도 송진가루 넣거든. 송진가루 넣으면 마법처럼 불이 확 올라온다고. 송진을 쫙 넣는데 그거 제가 이렇게 좀 저한테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처음에 할 때는 좀 이렇게 했거든. 손에 앵겨. 그래서 그냥 봉다리째 던지지. 에라 이거 손으로 잡아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더라고. 쭈쭈 붙어요. 그거잖아. 저 뭐 역도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송진가루거든. 뻑뻑해요. 굉장히 기분 별로 안 좋은 뻑뻑함.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고든나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형되는 그게 이제 기후 환경적 요인이에요.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 그 다음에 산이 없는 지역에서 생각하는 산, 그 다음에 너무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 다 다른 거예요. 단 우리는 그거는 극복했어. 예전에는 산에는 호랑이가 있고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두려움은 없어. 산이 좀 만만하다로 바뀌었지. 산이 좀 호랑이 나오면 난리 난다. 진짜 호랑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호랑이 잡는 군대를 착호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착호군. 호랑이만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팀이 있어요. 그런데 걔네로서는 호랑이의 번식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걔네가 잡아서는. 그래서 정조 때나 이런 때 보면 호랑이를 잡아오면 돈을 주고 가죽도 다시 너한테 주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좀 웃기는 생각이죠. 그게 제정신인가 싶지. 일반 백성들에게 호랑이를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는 설정이 지금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 무기도 없어. 농기구나 이런 거 들고 활 이런 거잖아. 그걸로 호랑이 잡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두 마리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
차코군은 총 갖고 가요. 포수예요, 걔네. 총이 이런 우리 지금 생각하는 그 총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래도 걔네는 대응점이 있는 거고 야 농민에게 농기구 들고 나가가지고 안 그러면 칼 좀 좋은 거 줄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호랑이를 잡는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사실 그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잡아오는 놈도 있더라 이렇게. 그거는 먹고 살라고 잡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잡는 게 아니고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아니면 도로 우리 장기 파는 심정으로 내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기록이 그렇게 해서 뭐 좀 잡혔다 어쩐다 이런 정도만 나오니까 사연들이 있겠지.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그거 잡으러 가겠어? 딱 봐도 저게 참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호랑이에게 사람이 잡아먹히잖아요. 못 도망갑니다. 산 사람도 못 도망가는데 귀신도 못 도망가. 그래서 그 귀신은 호랑이의 앞잡이가 돼. 그래서 호랑이 앞에 딱 다니면서 귀신이 점령당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호랑이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하니까 귀신이 돼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호랑이한테. 호랑이가 그 귀신을 조정하거든. 그러면 그 귀신이 앞에 있다가 사람을 얼려버려. 혼을 빼버려. 그 귀신 이름이 창귀라고 합니다. 창귀. 창귀 들어봤어? 창귀 들어봤어? 뭐 들어봐도 돼.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으면 잡아먹을수록 그 창귀들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게 다단계 역할을 하는 거지. 또 밑에를 끌어들이는 거지. 근데 그거는 뭐 그런 귀신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창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있다라기보다는 호랑이를 마주 딱 대하잖아. 그냥 얼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너무 거대한 걸 딱 당하면 우리가 그것도 있는데 우리가 곰 진짜 만만하게 보거든. 곰돌이 뭐 이러면서 곰인형도 많고 북극곰 이런 놈 만나잖아요. 걔 3m입니다. 걔 3m입니다. 일었으면 3m입니다. 그렇게 만만한 애 아니야.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북극곰을 만만하게 만든 것은 코카콜라다. 북극곰은 호랑이나 사자와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맹수라는 거예요. 지상 맹수 중에는. 그렇게 센 놈인데 코카콜라가 애를 재롱덩이로 만들었어. 근데 호랑이도 우리가 이렇게 시베리아 호랑이 쪽이 내려오는 거거든. 걔네 크면 한 3m 갑니다. 그런 애가 딱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딱 있으면 얼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를 창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귀신에게 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못 움직일까? 사실은 공포제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거대한 공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공포가 오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비명을 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덜 무서운 거다. 진짜 무서우면 비명 소리가 안 난다. 그러니까 저 공포 영화에서 자꾸 그 여자들이 비명 지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서운데 목욕하고 있고 생 쇼를 하고 있는 거지. 무서우면 목욕을 씻고 씻겠냐? 아예 안 그래?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씻는 거지. 그리고 소리 질러 쌓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너무 딱 놀래잖아? 그러면 순간 정지에 약간 뇌정지가 오지.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셔요? 예전에 내 얘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사고를 좀 크게 쳤더니 보통 때 같으면 막 뭐라고 할 건데 뭐라고 안 하던데. 근데 내가 그거를 여러 번 봤어요. 다른 부모들도 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고를 치면 막 지랄을 하는데 야 이놈 새끼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너무 큰 사고를 치잖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그런 거 있어. 이게 대응 능력 수치를 벗어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지랄 수치가 이렇게 있는데 100가지가 지랄인데 한 200이 오니까 아마 그런 걸걸? 집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입이 줄었어요. 가게 하는 사람이. 그러면 막 짜증 나는데 부도가 났어요. 나 앉게 됐어요. 이러잖아. 이렇게 된다. 뭐 짜증이고 뭐고 없어. 눈물도 안 나, 진짜. 한동안 정지.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귀도 뭐 그런 걸. 그래서 산에 대한 문화는 산이 좀 많은데 우리나라는 삼산 오악이라 그래서 오악은 시대마다 약간씩 달라져. 삼산은 나력, 혈내, 고라 이렇게 해서 그 경주를 중심으로 원래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악숭배가 우리나라는 이제 많고 그 산악숭배랑 연결돼서 호랑이 있고 중국도 산이 많지는 않지만 군데군데에는 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4대 영장이라고 하잖아. 4대 영장. 문수보살의 오대산, 산서성 오대산. 오대산 참 신령해. 나는 오대산 우리 월정사 교우장 스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진짜 좀 특이한 산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화산 좋아하잖아. 화산. 불 뿜는 화산 말고 서악 화산. 저번에 작년에 서안 갔을 때 지금 얼마 전에 그 다큐 했는데 그 서안 갔다 온 다큐. 근데 나 그때 너무 좀 안타까웠어. 내가 원하던 코스는 그 코스가 아니었는데 내가 늦게 가는 바람에 이 자식들이 옆으로 길을 빼버린 거야. 그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니고 밖으로 도는 코스가 있거든. 그게 이제 참 그럴듯한 코스인데 그렇게 하면 2시간 더 걸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놈들이 지그들 판단으로 가이드들이 지그들 판단으로 중간으로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볼 게 별로 없더라고. 근데 거기는 참 대단하거든. 2,000m 화강암 덩어리.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 서봉으로 올라갈 때 그 구멍 딱 뚫어가지고 자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좋은 벽을 어떻게 뚫었을까 싶을 정도로 뚫어놨지. 그런데 오대산은 진짜 둥실둥실하게 생겼어요. 산이 이렇게 둥글둥글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 그런 기억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동구릉 이런데 왕릉 같은데 소풍을 갔었어 우리.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굴르고 이제 약간 썰매 타듯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행동들을 했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 왕릉에서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 이렇게 큰 묘고 같은 느낌? 그게 오대산이에요. 그런데 신령스러워. 나무는 없고 왜냐하면 고지대니까 수목 한계선 이상 올라가면 나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풀 정도만 있는데도 참 신령스러워. 야 이게 신령한 느낌? 뭐 이런 게 있는. 그래서 문수보살의 오대산. 그 다음에 지장보살의 구화산. 김지장 스님께서 가셔서 안위성 구화산. 거기도 오대산은 지금 절이 100개 넘을걸 거기? 절이 절과 붙어 있지. 그래서 이제 촌놈들은 가면 어느 절인지 몰라요. 왜? 절에서 절로 넘어갔는데 앞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 자기 지금 어느 절에 있는지 몰라. 이해가 되셔?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A동, B동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아파트 대규모 단지에서.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 다 이렇게 절은 좀 떨어져 있는 거지 막 절이 담을 붙여가지고 계속 서로 붙어 있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 그래서 거기가 예전에는 37개 남았는데 원래는 100개도 넘게 있었는데 다 그게 사라졌고 37개인가까지 남았었는데 그게 지금 다시 다 절들이 들어서면서 100개 정도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몰라 저도 안 가본 지가 지금 좀 돼서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구화산은 오대산만은 좀 못하지. 거기는 다 해봐야 아마 한 50개도 안 돼 싶은데 절. 구화산 화성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있고 그 지장보살의 성산. 그 다음에 보타락가산. 거기도 뭐 그렇게까지 절이 많지는 않아요. 그 관세음보살의 보타락가산. 그리고 사천성에 영파의 보타락가산. 그다음 사천성의 안미산. 거기도 뭐 한
거기도 한 30개나 되나 절이. 그쪽에 이제 보현보살. 근데 중국 사람들은 성산이라고 안 하고 영장이라 그래. 신령한 도량. 신령한 도량, 도장 이렇게 영장이라 그래. 그리고 운남성 개족산, 미륵보살. 미륵보살이 2개 있어요. 하나는 개차 스님 계신 데가 있어. 개차. 저 포대화상이 있는데, 포대화상이 있는데. 근데 보통은 이 개족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데가 다 중부권에 있어요. 중부권에. 그래서 문수보살, 평창 오대산 문수보살, 자장률사께서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1호 가맹점입니다. 본점이 중국 산서성 오대산이고 우리가 이제 1호 가맹점이고 그리고 그 우리보다 조금 위에 평창 오대산보다 조금 위에가 이제 고성 금강산, 고성의 금강산 거기 이제 법기보살, 단무갈보살이라고 합니다. 단무갈보살. 그쪽은 이제 원간석기에. 그러니까 문수보살 평창 오대산은 선덕여왕 때, 아니 선덕여왕 아니고 진덕여왕 때. 선덕여왕 때라고 나오는데 잘못된 거예요. 진덕여왕 때. 진덕여왕 때. 자장률사 만년에, 그러니까 막판에 김유신 김춘추한테 밀려서 경주에서 밀려나요. 선덕여왕 돌아가시고 나서 김유신 김춘추한테 약간 이제 떼찌 당할 상황이 됐거든. 구세력으로 밀려서 그래서 이제 저 강원도로 가서 이제 뭔가 권토중례를 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찾는 게 요 평창 오대산. 그리고 그건 진덕여왕 때입니다. 진덕여왕이 우리 역사로 얘기하면 약간 최규하 대통령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있고 그 다음에 진덕여왕이 있고 그 다음에 태종무열왕 김춘추거든. 그러니까 김춘추가 바로 들어가기 그러니까 진덕여왕을 세운 거지 일종의. 이해가 되시죠?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가 바로 들어가기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 잠깐 있다가 이제 뭐 그만하시죠. 이러니까 아유 제가 뭐 그만하려고 그랬습니다. 뭐 이러면서 내려오잖아. 아니 그렇잖아.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그러면 신선되죠. 그 뒤에 이제 자취를 모르게 되겠지. 참 역사 보면 재밌어. 그때 버티면 어땠을까? 버티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제 그 혁명군들이 저놈도 엮어서 넣었을 개연성도 있겠지, 그지? 너도 간 팀 아니냐? 이러면서 알고 있어 놓고 뭐 어쩌고 하면서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김재규 씨랑 같이 엮어서 처리했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조선 초에도 있었잖아. 이방원이 하려고 했으나 정종, 그지? 정종 세웠잖아.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해주는데 진짜 재밌는 건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게 정종은 양반이고 이방원이 약간 칼제비 같은 느낌을 가지거든요. 이방원이니까 쉽게 말해서 칼 쓰고 무술하고 이런 혁명적인 사람이고 정종은 그래도 좀 이렇게 공부하고 사람이 좀 반듯한 뭐 그런 인식을 가지거든. 정종이 칼제비입니다. 정종이 아버지에게 의해서 길러진 장군 출신, 그러니까 무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원은 누구냐면 이방원은 머리 쓰는 사람이에요. 이방원은 성균관 합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방원은 서울대 출신이야. 정종은 아버지가 무인이니까 그걸 계승하기 위해서 장군으로 키워지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정종이 한 방에 가만히 숨만 쉬고 있다가 최규하 대통령처럼 물러납니까? 뭐 살라고지. 분위기 파악하는 거지. 그래서 이성계가 이방원을 좋아했거든.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정몽준 회장님은 좋아했거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처 자식은 아닌데, 근데 이제 첩자식이 많은데 서울대잖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슨 구멍들이 막 뚫려가지고 입시제도에 구멍이 뚫려서 시험 안 보고도 다 뭐 어떻게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잖아. 시험 안 보고 의사 되는 분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근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 무조건 시험이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뿌듯했대잖아. 아버지가 재벌인데,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정주영 씨인데 다른 건 몰라도 돈으로 다 해줄 수 있는데 이 입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집안에 돈이 많으면 공부 잘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열심히 할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공부 잘하는 놈을 데려다 쓰면 되지 밑에? 그치? 굳이 내가 잘해야 될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좋았다는,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봐도 나는 사업을 잘해서 돈이 많아. 근데 내 자식이 야 서울대를 갔대. 그것도 다 공부만 갖고. 그러면 본처 자식이 아니더라도 야 순서 올려. 이게 나왔겠지. 그러니까 이방원이 그런 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달라. 근데 이방원이 머리가 좋고 치밀한 사람이라서 손발이 꽁꽁 묶여버린 거지. 그러니까 야 이거 나 되면 죽겠다 이 생각이 딱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럼 동생이 아니지 뭐 이제 이렇게 좋지 뭐 그렇게. 그래서 이게 역사가 생각보다는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상식하고는 약간 다른 거야. 언뜻 보기에는 정종은 좀 장남과로서 좀 점잖고, 이방원은 저게 약간 이렇게 욱하는 약간 그 관상 영화에서 나왔던 이정재처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거들먹거리고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법기보살 같은 경우가 고성 금강산 법기보살, 그 다음에 평창 오대산 문수보살, 그 다음에 지장보살이 연천 보계산 원심원사. 개인적으로 딱 한 번 가봤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또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지장보살, 맞다. 그 얘기도 잠깐 해드려야지. 오대산에서 자장률사가 문수보살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디서 만나냐면 평창에서는 만나. 평창에서 그 수타사, 평창의 수타사라고 하는 데서 문수보살을 이렇게 꿈에 한번 보고, 그리고 오대산에 왔더니 만나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나냐면 강릉의 한송사에서 한번 보고, 한송사에서 그 다음에 정선의 정암사, 한백산 정암사에서 한번 또 봅니다. 그렇게 스토리는 그렇게 돼. 그리고 고성 금강산에서는 여기 또 문수보살 영향이 있어요. 문수보살이 53불, 불상 53구를 만들어서 인도에서 띄워보냈더니 화물 택배로, 배로 고성 금강산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게 느릅나무절 유점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느릅나무가 뭔 나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 느릅나무. 근데 거기 그 동네에 느릅나무가 뭐 대단한 게 있는가 봐. 그러니까 절 이름을 느릅나무절이라고 짓는 게 조금 그렇지. 다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용어로 쓰든지 좀 뽀대나는 걸 쓰는데 느릅나무절 좀 그렇지. 아니 그래도 좀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절 이름으로는? 차라리 자연사가 낫겠다. 자연사였습니다. 내가 감탄사는 맞섰는데. 감탄사도 받고 환희사도 받습니다. 환희사. 아이고 사고사? 재밌잖아.
그래서 문수보살의 영향으로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평창 오대산이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원간석기에 그리고 여기 이제 썰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논문 쓸 때는 거짓말이었을 거다라고 썼는데 왕건이 여기 가가지고 저 단무갈보살, 법기보살을 칭견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향수엘에 보면 금강해 법기보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예불에 해요. 조계종에서. 그 다음에 지장보살, 연천보계산 저기는 언제 개착되는 거냐면 통일신라 시대 때 그때 이제 사냥꾼이 멧돼지 잡으러 갔다가 멧돼지를 화살로 쐈대. 그랬더니 멧돼지 몸에 화살이 박혔대. 그래서 가봤더니 김석순인가 뭐 그럴 거예요. 가봤더니 돌로 된 지장보살 어깨에 박혀 있더래. 그래서 여기가 내가 사냥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지장보살을 판에서 모시고 이제 도량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천 보계산 석대암입니다. 석대암 원래는. 그래서 보계산 석대기라고 나오는데 원심원사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 불상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심원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심원사에도 가서 그 화살 자국이 있는지 화살을 맞았다 하니까 화살 자국도 있는지 찾아보면 일부 깨진 흔적이 있어요. 어깨 쪽에 깨진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장보살 상호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뭐 선운사 도소람 지장보살님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거기는 이제 목불이고 이쪽은 석불이니까 석불이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화려하지 않아. 돌로 화강암 쪼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이렇게 보시면 경기도 연천,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 그 다음에 저 강원도 고성.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중부권에 있어요. 중부권 벨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군데를 민지가 고려시대 고려 중기의 학자인 민지가 다 요 글을 썼어요. 글을 쓰고 이게 약간 연대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연결점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보계산 석대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 세 절, 그러니까는 오대산, 금강산, 보계산에 살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더라.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다더라라고. 그래 내가 저 오대산에 살고 있잖아. 그래 나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니까.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검토해 보면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지는 않았어. 잔 날수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야 거기서 제가 지금 한 17년째 살고 있는데 잔 걸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러면 이걸 그렇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또 해야지. 그리고 요거 말고 또 어디가 있냐면 장흥에 천관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천관산 천관사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지제산 천관사입니다. 천관보살을 모신 곳이에요. 천관보살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냥 화엄경의 일부가 나와요. 절강성 쪽에 중국 절강성 쪽에 천관보살 신앙이 있었고 그게 장보고를 통해서 장흥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들어오는 것 같아. 이식되는 것 같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기보살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도 잘 모릅니다. 단편적으로 화엄경에 나오는데 별로 뭐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이 법기보살을 모시는 금강산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법기보살 모시는 신앙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대산의 문수보살이나 보계산의 지장보살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법기보살 금강산은 우리나라에만 있어. 그래서 한국 불교가 유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법기보살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모르죠.
통도사 네오남에 가면 이 법기보살 상이 있어. 법기보살 상이라고 알려져서 전해져요. 그런데 특이점을 못 찾겠습니다. 정확하게. 특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님들 중에는 법기문중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노스님이 금강산 쪽에서 내려오신 거야. 금강산 스님인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피난 오고 이러면서 이쪽에 정착한 거지. 예. 하남 스님도 금강산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 오대산도 금강산 그 법기문중이야. 예, 법기문중이야. 하남 스님이 금강산 장안사에서 출가하시거든요. 행름 스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출가를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금강산에 4개의 큰 사찰이 있어. 그게 유점사, 장안사, 신계사, 표훈사 이렇게 4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 말고 한 군데가 만이산,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 맞죠? 그렇게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당군과 관련된다라는 썰도 있고 들어봤잖아요. 만이산 참성단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저도. 저도 못 가봤어. 근데 거기서 이제 전국체전화 같은 거 하면 성화 이제 체화하고 그렇게 돼 있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민족과 관련된 민족 종교랑 관련된 성지 중에 한 군데예요. 그게 불교보다 빠르다는 생각은 안 해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당군과 관련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시대가 훨씬 늦습니다.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시대적으로 좀 늦어. 자장률사 이런 분들 굉장히 빠릅니다. 6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400년 된 전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빠르다고. 단군 이런 거는 더 오래된 거 아닙니까? 오래됐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단군 신화나 이런 식 구조들은 훨씬 뒤에 거예요. 훨씬 뒤에 거예요. 고려시대 정도에 와서 정비됐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원판을 알 수가 없어.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검토 불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당군 신화에 보면 태백산이 나오는데 그 태백산이라고 하는 데는 당군 신화에 나와서 될 때가 아니다. 왜 자장률사나 의상대사가 가셨던 중국의 진령산맥 서안 쪽, 그러니까 장안 옛날 장안에 진령산맥에 있는 데가 태백산이거든. 그래서 그게 이식된 거다. 그러니까 태백산이라는 명칭은 자장과 의상보다 앞설 수 없다. 앞설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삼국사 전체, 당군신화 전체가 다 자장과 의상보다 앞설 수 없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 뒤에 영향을 받아서 바뀌었다. 또 주장이 가능하거든. 그럼 그 원 소스는 얼마까지로 봐야 되느냐? 모르죠.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성산 이야기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뭐 720년에 보계산 나왔다 뭐 이런 거 내가 잘 적어놨구만. 야 이거 내가 성의껏 해놨는데 옛날에 내가 책 쓸 때 참 생각 많이 했구나. 여기 지금 293쪽에 나오는 게 이게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게 노영필 아미타열의 구존도 및 고려태조 단무갈보살 예배도. 노영이라는 분이 그린 고려시대 때 고려 불화 중에 하나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오셔져 있고요. 아미타 구존도는 요 뒷바닥에 있습니다. 이게 양면에 다 있거든요. 그림이 촉으로 꽂게 돼 있었던 거예요. 한 이만해요. 이렇게 어디에 꽂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바닥에 2개의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려 태조 왕건이 단무갈보살을 예배한 그림. 그러니까 금강산에 갔더니 단무갈보살이 나타났대. 그래서 거기서 절을 하는, 그 절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태조 이렇게 쓰여 있어. 노영이 그린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자기를 넣었어 그림에. 그래서 노영 이렇게 쓰여 있어.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내가 법화경 읽을 때도 되게 재밌는 게 법화경 안에 법화경이라고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 되게 재밌어. 자, 오늘 들어서 감사합니다.